열흘째 네 자릿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 비수도권도 이제 5인 금지로 통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발언을 들어보시죠.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이 거리 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의원, 지금 다음 주말까지로 수도권은 4단계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말이 돼도 이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죠. 지금 일주일 지났고 예. 또 일주일이면은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고 추이를 봐도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이 규제 단계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선거 국면이라서 경선 국면이라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상을 당했는데 서울은 지금 문상이 안 되잖아요. 친척들 외에. 근데 거기는 또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고 다니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의 혼란도 있고 그래서 이 풍선 효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혼란이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차정 교수, 전국적으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지금 상황은? 방금 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금 방역 기준이 다른 부분에서 좀 통일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적 모임을 4인으로 통일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정보가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수도권은 지금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방역 사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부분에서는 좀 짧고 굵게 가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수도권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1, 2주라도 전국적으로 다 이 수도권의 기준에 다 통일하는 것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태근 의원 다 힘들지만 특히 이 검사하는 분들 정말 뙤약볕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막 탈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좀 사실은 지금 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돔 같은 걸 만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자꾸만 뭐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사력을 다해서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방역에 총매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한두 시간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낙관적 전망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굵고 짧게 한다고 짧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다 더 세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냉각돔 같은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검사를 하는 사람도 대기하는 사람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프로야구 선수단 갈문되는 과정 속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문제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보면 검사소가 주로 야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한낮에 체감 기온은 40도 가까이 육박하는데 대규모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좀 이런 공간을 냉방 장치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의문인데 대부분 보면 야외에 있거나 아니면 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때 거기서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방역복을 입고 그거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있는 거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냉각 도움을 설치하시든 아니면 실내 사실은 약간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데서 해서 제가 보기에 이런 데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두는 거라서 더 이상 이게 늦어지기 전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이러다가 또 뭐 탈진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빨리 이거를 좀 지침 같은 걸 내려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료진들 방역 요원 정말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나빠진 것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 뭐 서로 막 책임 공방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니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엊그제 있었던 서울시 정무부 시장의 돌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그동안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만 희생을 강요하고 행여라도 방역 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정치 방역을 해온 점은 없는지, 이번 4차 유행의 원인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오판과 백신 수급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정태근 의원, 정무부 시장이 어제 정부 책임이 있는데 왜 서울시를 탓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정태근 의원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건 서울시장하고 상의 없이 부시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지요. 사실은 뭐 정무부 시장이든 일부 시장이든 이부 시장이든 따로 무슨 입장을 얘기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뭐 페이스북에 이제 뭐 의견 얘기 이러한 것들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김도식 부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오세훈 시장하고 손발을 맞춰왔던 분이 아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추천을 했던 분인데 내용도 잘못됐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일부 시장, 이부 시장, 정무부 시장은 충실히 서울시장을 보좌하고 또 그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는 뭐 역할의 일부 정도 이제 뭐 분담을 하고 하다를 받는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이제 서울시 책임 얘기 나오는 것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코로나 방역에 신경 안 썼겠습니까? 당연히 신경 썼겠죠. 그런데 이제 취임 이후에 뭐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방역과 관련해서 던지는 메시지라든지 행보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였던 거죠. 적게 보였던 것보다요. 지금 실제로 집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선거 과정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좀 독자적으로 가겠다. 방역을 독자적으로 가겠다. 되고 나서도 서울형 뭐 상생 방역 하겠다 그러면서 시간 좀 늦춰달라 아니면 뭐 자가 진단컵도 쓰겠다 이러면서 정부의 방침과 좀 따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물론 실제로 집행은 많이 안 된 거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물론 이제 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길거리 음주 같은 거 이제 단속할 근거는 없던데 보니까 그래도 좀 이완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아마 오세훈 시장 말이 맞다고 봅니다. 방역 문제를 뭐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뭐 정부 탓이다, 오세훈 탓이다 할 문제는 아니다. 예. 저는 아마 정무부 시장이 발언을 좀 실수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사과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차재영 교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독자적인 방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독자적인 방역을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나갔더라면 차라리 나았을지 몰라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덕을 얻었던 분이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적인 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또 플러스 안전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오시훈 시장이 오늘 뭐 중앙정부가 잘 손을 맞춰서 방역의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러한 언급 자체는 저는 뭐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발언에서 상당히 조금 좀 유감스럽다는 점은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뭐 정치 방역 책임의 문제는 또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따져도 될 문제가 아닐까. 오늘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는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것 자체에 과연 지금 서울시장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 사실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 지도자들도 평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각 지자체 단체장들 코로나 대응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요. 4.7 재보궐이 서울과 부산이라는 이 대도시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적을 했지만은 당이 다르다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사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나빠졌거든요. 이건 과학이니까 정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처음부터 뭐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자 이건 과학이고 이건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부산시가 따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좀 발을 맞춰갔으면 좋은데 선거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자가검사 키트를 하겠다느니 뭐니 해서 몇 가지 완화 조치를 내놨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번에 책임 공방이 있었고 또 김도식 부시장 얘기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걸 걷어들인 것은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매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작서를 제기한 이동훈 전 대변인 여전히 Y를 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동훈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지난 5월 초였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맨 처음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봤다가 일단 좀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섰는데 윤석열 총장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싸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렇다면 누가 언제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동훈 전 대변인의 발언 그동안 많이 들어봤으니까 오늘 짧게 한번 들어보죠.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지금 그 공작이라고 밝힌 이후로 아직까지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야 본인이 말했던 것이 진실이다라고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요. 저분이 20년 차 기자인데 본인이 얘기한 사안이 어느 정도 큰 파장인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말을 처음 시작한 게 13일이고 지금 벌써 3일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특히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거고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고 뭐 저도 섞여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조금은 제가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과거 같았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에서 또는 뭐 캠프에서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전면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론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처음에는 뭐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윤석열 총장은 뭐 그냥 지어내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다고 그런다면 한 나라를 짓겠다고 하는 집권 정당을 대비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에서도 그렇고 예.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당사자한테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도 밝혀라 빨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동훈 전 노동위원이 조금 더 사건의 전모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적하고 또 다룰 수 있도록 밝히는 단계가 앞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장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위 말이 되는 사건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명예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본인 입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제정신이라고 그런다면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 없는 얘기 아닌 거라 그러면 지금 본인 얘기대로 정치 개입이 있고 여권에 공작이 있다고 그러면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거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를 이유가 없다 그런다면 이거는 뭔가 조작을 했거나 음모다. 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당 봐주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경민 의원 계속 안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조작을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동훈 전 대변인은 이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 이동훈이란 사람의 뭐랄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예. 이건 거의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는 거의 뭐 이게 끝장이 일고요. 저는 사실이라고 일단은 믿고 싶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이 여권 인사입니다. 여권의 인사가 한두 명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진짜 실제 여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판단을 할 수 있었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자기가 직접 모르면은 한 다리만 건너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정말로 허접한 여권 인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동훈 전 대변인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지어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권 인사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가 진술했던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사람들 일괄적으로 입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6월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작을 하겠느냐. 이제 경찰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훈 전 대변인 집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 그리고 빌렸다는 골프채 이런 것을 압수한 모양인데요. 형은택 부대변인, 네. 지난번에 불러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체로 보면 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에서 증거물을 보통 그렇죠. 확보해야 순서 아닌가요? 왜 뭔가 이제 고발되거나 지금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가 얘기한 거 이외에 다른 건이 나왔을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줬다라는 건 아마 이 수산업자가 뭔가 제시했을 거예요. 자기가 줬다는 근거를. 그걸로 되는 건데 뭐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 아니면 별개의 사건이 나왔을 수도 저는 아마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예. 저는 이분이 기자잖아요. 기자들이 보통 쓰는 워딩이 있거든요.
뭐 정권 실세, 여권 뭐 핵심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정권의 사람이라 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안 쓰는 용어거든요.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분한테. 예. 근데 기자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쓴 걸 그러네요.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했을 때 뭐 별거 아니네 이럴까 봐 아마 말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칭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권 실세 이런 분들은 누구나 알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핵심부, 실세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약간 말을 돌린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 그냥 자칭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보고 얘기했을 때 뭐 별로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골프채를 경찰에 압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은 뭐 그날 비가 와서 골프 안 치니까 뭐 채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이언만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다른 법률가 패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청탁금지법에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게 하려고 중고 아이채 가격 정도 해서 100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압수했을 때 이게 신품인지 그러니까 새 제품인지 중고인지 경찰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나요? 거기 채에 보면 그 제작 연도 같은 게 써 있잖아요. 써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맞췄으면 당연히 기수도 덜 날 테고 당연히 알죠. 근데 중고는 좀 아무래도 여러 번 치다 보면 뭐 기수도 나고 표는 나잖아요. 근데 예. 아마 모르겠어요. 뭐 가격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그냥 안 치해서 갖고 갔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아이언만 그냥 주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예를 들어 백이랑 같이 준다든지 아니면 뭔 다른 걸 준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 저런 건 그냥 오히려 우리 뭐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잘 맞으니까 하나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처음부터 안 들고 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것만 또 아이언만 또 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문제는요. 예. 5월 달에 입건을 했으면 예, 여기 꺼냈죠.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예. 했을 때 이미 본인은 입건돼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입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의자 뭐 이렇게 소환을 한 통보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수산업자가 내가 이런 사람이 줬습니다. 그래요. 그 수산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거 의견 청취를 하고 또 다른 수사하다 보면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을 시켜놓고 조사가 약간 미뤄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도 윤석열 총장 캠프에 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동훈 논설위원을 좀 아는 그래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 정도 사리 판단이 없는 그 기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자, 문제는 저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뭐냐면 경찰의 대응입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입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이렇게 이 정치 공작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습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 공정성이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동훈 논설위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동훈 논설위원조차도 잘 모르는 피의 사실을 그러면 제안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 경찰하고 조율이 끝났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그 사람 무슨 힘이 갖고 있길래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경찰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 믿어도 돼?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진짜 누출됐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동훈 저는 논설위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합법한 법적 절차를 저는 경찰이 진행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입건됐을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쯤 알게 됩니까? 소환 조사 통보할 때 알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됐다고 바로 통지가 가는 건 아닙니다. 고발을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고발 당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제보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일부만 추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입건해서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도 그렇죠. 있습니까? 입건이라는 건 정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소환 통보를 할 때 알게 되지 그 전에 알려주진 않거든요. 이게 모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아마 장성철 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 이동훈 대변인이 그만둘 때 그 내용을 들었다.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수사 중인 거를. 그 얘기를 예. 이제 한 거예요. 장철 소장이. 그 얘기를 이제 캠프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만뒀는지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만둘 때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그 사건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그때 대부분의 언론에 나올 때는 입당과 관련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대변인이 뭐 입당할 거다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한 걸로 이제 그만뒀다라고 예. 알고 있단 말이죠. 정식 물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그게 문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들어갈 때 몰랐다 해도 나올 때 알고 있었으면 최소한 뭐 직접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는데 뭐 입당 뭐 적절하지 않다 서로 뭐 적당히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그만둬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얘기하던 뭐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거랑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맨 처음에 이동훈 전 대변인 발언이 나왔을 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정치 공작이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그 다음 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 중간에 뭔가 뭐 이동훈 전 대변인하고 통화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정도면은 이건 충분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간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선 국면 전체 판을 흔드는 아마 이 사건이 사실로 만약에 밝혀져서 여권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저런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큰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캠프 차원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이라면 단서를 갈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뭐 지어낼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동훈 대변인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을 그냥 뭐 지켜보자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캠프 차원에서 분명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추가 정보를 못 낸다거나 또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없는 말을 지어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떠한 캠프 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신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었다. 만약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자.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등판 이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일찌감치 했는데 이런 일 때문인가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손해보더라도 일관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보다도 적합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26대 20으로 나온 조사 볼 수가 있고요. 리얼미터가 7월 둘째 주 조사한 것을 보면 27.8대 26.4로 앞서긴 하지만 4.5%포인트 그 전 조사보다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를 넘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20%까지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좀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겠죠.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만났던 김영환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얼마나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도 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전혀 비전을 못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국민의힘 입장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 지지율이 넉 달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대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좀 싸늘한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실 비전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네. 근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최소한도의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네. 믿을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다가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렇게 보시죠. 근데 아직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6.29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것은 뭐 뚜렷한 게 없습니다.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건 없거든요. 지금 비전이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인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동훈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 얘기도 인사에서부터 비롯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행보 또 지금 별로 그렇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사가 계속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장모 구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줄리 문제까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고개를 모두 다 이제 갸우뚱 해주고 이게 이제 공감대를 점점 얻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것 방법 외에는 뭐 묘안을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붕괴의 조짐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내려가느냐는 차이일 뿐이죠.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도 혹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뭐 쉽게 그렇게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내내 1년 넘게 쭉 꾸준히 쌓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 지지율은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당내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팬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야권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확실한 지지율이 높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버텨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처가 리스크도 있었고 모두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소위 메시지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정정의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실제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대선까지를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건 뭐냐면 캠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매일같이 행사를 하고 메시지를 내고 해봤자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 납니다. 후보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캠프를 본질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 쉽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차지영 교수 예.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지율 하락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본인은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식의 정치적 진로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퇴임 이후에 계속된 의문, 국민의당 입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막판 후보단이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러니까 손해 부분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당을 할 경우에는 중도층, 무당층, 호남 뭐 지지세가 떨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3지대로 갈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버틸 만한 힘이 있을까? 예를 들면 그 힘이라는 건 사람, 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1야당의 조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양손에 떡을 쥐고 계속적으로 망설이는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결단력이 없이 우리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상당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죠. 예.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반문 메시지밖에 없거든요. 반정권 메시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거대한 그걸 다 아우르는 윤석열 나름의 시대 정신 딱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고 바로 그 문제가 결국은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런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1대1 구도를 상정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언급되었던 최장집 교수나 진중권 교수 등과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반기문 전 총장과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다 이해가 되는 행보들입니다. 저희는 조기 입당에 관해서는 계속 윤 전 총장 측에 의사를 전달했고요. 예.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보가 사실 기획했던 행보가 많을 겁니다. 행보가. 그런데 이제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확대된 시점에 지방 행보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또 재헌절에는 광주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윤석열 전 총장 싫으면 안 만날 수는 있겠지만 만난다고 해서 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아마 약간 편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긴 한데 저분들이 캠프에 와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만들거나 어디 방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책을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문 정도 하는 거잖아요. 자문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마치 정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비공개든 공개든 이걸 언론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저런 사람 만나는 거는요. 오히려 비공개로 만나서 들을 얘기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당신이 그럼 뭐를 할 건지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계속 문재인 정부, 현 정부 비판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치인을 영입한 거는 그래도 좀 잘했다고 보는데 이분이 과연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캠프를 장악해서 사실은 다시 다 세팅할 수 있을지 지금 사퇴한 지 벌써 한 4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뭘 했느냐. 이게 사실은 4개월 동안 한 게 없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 뭐가 되겠느냐. 그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아마 접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주춤한 사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죠. 과연 최재형 전 원장의 파워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입당해서 모바일로 입당 원서 제출하고 자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정치 곧 하게 될 텐데 아마 개헌을 전제로 내각제로 바꾸기로 하고 2년만 대통령 하는 것을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을 그렇게 전에 띄웠던 것들은 뭔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최재형 전 원장 과연 입당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그 파워는 얼마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닥친 것은 여권의 강력한 비판입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것도 야당에 가입하는 것이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후배 감사원장, 감사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정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저게 지금 가장 약한 고리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로 자리 바꿔가지고 17일 만에 입당을 하고 지금 대권 후보로 직행을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이회창 전 후보도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감사원장에서 총리를 갔다가 총리로서 현직 대통령과 대판 한판 붙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대통령의 설득에 의해서 입당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헌정을 실시한 이후에 처음이고 이 약한 고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일제히 나서서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쭉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예. 이 선택을 하지 않고는 100일 수 없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신의 입을 통하건 책을 통하건 아니면 강연을 통하건 뭘 통해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그래 당신 얘기가 맞다랄지 이래서 대권 후보의 자격이 있구나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면은 최재형 원장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물론 누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요? 감사원장으로 현 정부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17일 만에 야당에 입당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명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고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가 195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52년 5월 30일까지 나토 사령관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래서 딱 귀국해서 6월 달에 공화당 후보되고 11월 달에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나서서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현직 감사원장으로 나오는 과정 속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대해서 비판은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입당을 한 것이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구체적인
그것이 정치 선언이든 대선 출마 선언이든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서 이제 판이 갈리겠죠. 차주영 교수, 예. 그 두 사람의 행보를 놓고 사뭇 그 재밌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도 윤석열 전 총장 밖에 있고 최재형 전 원장 즉각 입당을 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뀐 것 같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빨리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거고 예. 최재형 원장은 조금 더 밖에 있었다가 오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범생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예. 빨리 하고 있다는 표현을 봤는데요. 상당히 뭐 이 최재형 원장하면 좀 반듯한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6월 28일 날 퇴임하고 나서 불과 한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재형 원장의 전 감사원장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걸 뭐 지금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결단력이 있는 행동이라고는 볼 수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또 저는 비판적 시각을 넘어서 상식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조금 이 행보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빠른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그러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더욱더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 것이냐. 그 해명이 과연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향후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인 행보로서의 미래를 좌우할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최재형 전 원장 앞으로 행보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뭐 아이고 들어오세요 하지만 사실 들어오고 나면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세력을 만들고 해야 될 텐가 보는데 이 질문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결국은 왜 중간에 그만두고 야당이 들어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정치지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립성, 독립성이 나와서 야당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유로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물론 이해가 안 가지만 윤석열 총장은 긴장 관계가 막 조성되고 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 생각하는데 원전 감사한 지 한참 지났거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아유 내가 뭐 중립성,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하면 누가 받겠다 드리겠어요. 그냥 나 정치하고 싶으니까 나왔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해 답변 못하면은 정치적인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윤석열, 최재형 살펴봤는데 또 한 명 있죠. 김동연 전 부총리. 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또 한 명의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조만간 책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밝히냐면 대통령 임기 다 지키지 않겠다, 개헌하겠다 그 얘기를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띄우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 원래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 부총리를 그만뒀을 그 무렵에 내가 대한민국에 아마 당신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쯤 될 것 같으면은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경제 대통령에 대한 욕구가 셀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말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그당 이미 한 3년 전에 했어요. 자, 신경민 의원, 김종인 위원장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이제 좀 김동연 부총리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잘 알고요. 예. 경제 관료 인맥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분이고 뭐 분명히 하여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 판에 지금 김동연 전 장관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확 끌어 잡아 당기는 거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정태근 의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렇게 그 말들을 쭉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좀 띄우는 말 했다가 그다음에 최재형 원장, 이제 김동연. 그 전에 띄웠는데 내 말 잘 안 듣고 뭐 별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큰 판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가두리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큰 그림 속에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운다고 해가지고 이 카드는 이전에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뜨는 과정하고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경선의 흥행에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보수 중도권을 망라해가지고 그렇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질면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격려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쓰는 것이고 예. 앞에 두 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기대를 좀 접은 것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최재형 그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요. 예,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것이 있죠.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당 내부에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출마자들에 따라서 뭐 의원들도 각기 좀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둥지를 틀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에다 데려놓고서는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 들어간다고 누가 특별히 뭐 봐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은 다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선에 출마한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만 갖다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까지 탔으니까 다 탄 거지 뭐. 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그 버스를 아마 타기 힘들 거예요.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지금서부터 이제 조심조심하게 이제 더 지금과 같은 좀 달리 해 나갈 것 같으면은 다소 지지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 탈 이유가 없어지는. 자, 최재형 교수. 예. 김종인 위원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우리 정치판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번 대선 국면 초반에 있어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약간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포인트를 맞추다가 다음엔 또 최재형 원장으로 갔다가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지금 종래에는 결국은 지금 나머지 한 사람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당히 정치적인 마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띄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지금 그 이번 대선판은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그게 적임자라고 보는 것 같고 오늘 또 지금 앞서 앵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분권에 대한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데 대해서 뭔가 초점을 맞춘다는 부분이 본인이 쭉 그 추구해왔던 향후 한국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현근택 부대변인, 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공통점이 있죠. 다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그렇죠.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 고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 고른 겁니까? 왜냐면 그 사람을 뭐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든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다 임명할 때 말이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결국은 검증도 과정도 거치고 추천하는 사람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 분 다 공통점이 어쨌든 요직에 앉혀 있었고 이런 분들이라는 데에서 더구나 두 분은 이제 임기도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중간에. 그런 일도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이제 사람을 얼마나 잘 잘 썼느냐, 인사 문제. 제가 보기에는 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민주당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재명 지사 다시 사이다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복귀하자마자 또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안 요즘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날치기? 본인도 나중에 뭐 우아하게 얘기하면 강행처리라고 하면서도 이 과감하게 날치기 이거 평소에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날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너무 나간 걸까요? 사이다를 갑자기 쓰겠다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이것도 강행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논란이 되겠네요.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 말을 그냥 바꾸면 될 거를 또 나중에 기어이 과감한 날치기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이다를 흔들어서 딴 거죠. 막걸리 사이다 딸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경기도 의회와 이재명 지사가 지내온 걸 복귀해 보면은요 그렇게 썩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감정도 여기에 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평소 어떻게 의회 정치를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금방 잘 보여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권 후보로서는 지금 대권 후보로서의 본인의 그 발언의 의미와 무게와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정 교수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수위가 높은 강도가 센 꼭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찌르는 말을 사이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국민들이 생각이 좀 답답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이다라는 표현들이 됐는데요. 사실 뭐 본인은 지금 사이다를 하지 않고 시원한 국밥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다시 또 뭐 사이다로 복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 잘 날치기 이 발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선의로 포장된 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그 수단과 방법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 합법적이고 모든 게 절차에 맞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지금 뭐 그거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건강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또 이 지금 폄훼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소속의 후보입니다. 이게 기재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거는 결국 청와대의 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로서 외치고 있는 원팀이라는 그런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기조하고도 약간은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사이다 복귀 좋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다시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한 이유는 아마 1차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약간 좀 밀린 듯한 그런 느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로키를 버리고 다시 좀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이어서 들어보죠. 내부 단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된다. 뭐 부상 입히면 안 된다. 마음의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방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반칙도 좀 당한 게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좀 제 전략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발로 차면 막아야 되고 이제 뭐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철저히 또 아니,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위다로 회귀하겠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유인데요. 네. 네.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예.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2차 본경선 시작이 될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TV 토론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재명 지사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발언치고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저건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요. 요즘은 안 먹는 이 텐텐주 폭탄주 발언입니다. 앞서 날치기란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어요.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진입을 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하게 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무조건 편성한 대로 전국민 지원금을 갖다가 밀어붙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1,400만 명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다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무조건 재난지원금 다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요. 그냥 술 먹고 폭탄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은택 부대변인, 네.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초반에 너무 좀 그 로키 전략이 잘 안 먹혔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이 예전에는 공격수일 때는 뭐 적극적으로 공격을 잘 했는데 이제 수비수 방어를 하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제 스텝이 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가 뭐 굉장히 토론도 잘할 것 같고 뭐 발언도 시원하게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핵심적인 그 발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면 잘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 날치기 발언 자체는 뭐 잘못된 거죠.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 민생 문제는 만약에 협상해서 안 되면은 뭐 강의 처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는데 저 단어가 주는 의미.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렇죠. 밀어붙여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했겠죠. 거죠. 그러니까 날치기란 용어는 부정적으로 용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로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여야 간에 논란이 많고 지금 뭐 기재부 앞에 얘기도 기재부 동의라는 얘기는 이제 증액할 때는 필요하고 증액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이걸 언제까지 시간 끌 문제냐,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이 의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뭐 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상황에 본인의 약점을 더 부각시키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용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평소에 쓰는 말이라고 더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실은 이제 뭐 토론회 중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쓰는 단어들이 용어 자체에 어쨌든 좀 조금 더 성숙한 용어 쓸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이 토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말씀처럼 이제 국회를 대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정치인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좀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존 일정보다 3주 정도 연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지금 대선 주자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네. 선수들이 심판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말이 안 되거든요. 바로 하루 전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도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한이 있어도 토론은 계속한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24시간도 안 돼서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선 연기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고요. 오늘 지금 2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됐고 경선은 그대로 가는데 그중에서 토론만 하나 똑 집어내가지고 이건 안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납득을 못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토론을 더 많이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연기되더라도 토론은 하자라는데 후보와 당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번복이 도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결정이냐, 누구의 입김을 받은 거냐. 근데 토론을 연기하자고 한 후보 캠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를 위한 결정이냐. 지금 이렇게 반발이 세게 나오고 있는 이낙연 거죠. 후보가 선관위가 누구 편이라는 소문이 진짜일까 해서 이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아니죠? 민주당 선관위죠? 그렇죠. 당 선관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모두 다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